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방한 중인 세계 최고 갑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남동 관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입주한 이후 처음 초대한 해외 귀빈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될지 아니면 구속을 면할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밤 늦게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영장 담당 판사는 지난달에 김용부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그 판사입니다. 제가 3위부터 짚어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정진상 실장 그동안 언론 접촉을 철저히 피해서 모든 언론이 오래된 사진, 그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정 실장을 소개해왔는데요. 가장 최근 모습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이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 1억 뇌물혐의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당내에서는 이제 측근들로 강판이라는 그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입장을 낼 겁니다. 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모든 언론이 사실 이 공항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정진상 실장의 이 단 한 장의 오래된 사진으로 정 실장에 대한 보도를 해왔었는데 어제 일부 언론 카메라를 통해서 과거,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정 실장의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만큼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찍었다는 이제 JTBC 사진을 보면은 뭐 공항에서 찍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사진에 비하면은 같은 인물은 맞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그리고 안경이 없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본 사람들 전언에 따르면은 정 실장이 좀 살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굉장히 이제 올려서 쓰고 얼굴을 가리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어서 저 두 사진을 봤던 분들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마 알아보기가 힘들 거다 이런 얘기 있었고 사실은 그 전에도 비공식적이지만 그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이력서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유통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남시에서 8년 경기도에서 4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대표 정무실장이라는 굉장히 요직을 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도 일부러 그건 대단히 공직자나 정치인의 태도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 공직과 당직을 맡으면서도 얼굴을 내놓지 않는 건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의심할 수 있고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만 판사의 어떤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니까 내일은 아마 불가피하게 본인의 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당시 언론 카메라가 정 실장을 비쳤을 때 정민용 부실장으로부터 1대1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대장동 질문을 기자가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보고받았냐.
묵묵부답하고 황급히 집 안으로 돌아갔다. 이 바로 성남시 대장동 자택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이게 JTBC 취재진의 얘기인데 아까 이도원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제 특정 인물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더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영장 실시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정 실장이 그래서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뭐 그러니까 이게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제 사진이 잘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뭐 임명직이라고 해도 이제 고위직이면은 행사도 가고 무슨 뭐 주재도 하고 이러면은 사진이 남아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은밀하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사실상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상 많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예를 들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제 황모 사장이 이제 뭐 교체될 때 그때도 굉장히 뭐 영향력을 행사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들은 이제 뭐 어디까지나 진술, 일방적인 진술이나 뭐 소문에 의한 것이고 이제 추가적인 것들은 진짜 의혹들 지금까지 나왔던 뭐 뇌물 1억 4천만 원 그리고 뭐 증거인멸 교사 뭐 이에 등등은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전 이도훈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굉장히 은밀한 행적들 그리고 좀 주거가 뭐 분명히 있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은 주거가 불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 증거인멸이나 혹은 이런 구속 여부에 대해서 구속에서 타당성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일단은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실장인데 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했다. 물론 428억을 그중에 나눠 갖지 않았지만 그걸 약속했다. 1억 4천만 원을 수수했고 위례 사업자로부터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근데 이런 혐의들이 김효은 부원장보다 훨씬 더 혐의가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적극 반박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을 미리 김만배에게 주기로 하고 사실은 이제 대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 부정처사 후 수뢰라는 게. 근데 그중에 그 일부 돈을 뇌물로 1억 이상을 받은 겁니다. 그건 아마 입증이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근데 뇌물 규모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요. 1억 이상을 받으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뇌물죄가 아니고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특별법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징역 그 10년 이상 바로 1억만 넘으면 그냥 징역 10년 이상 혹은 또는 무기징역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아예 그 형량의 규모가 너무나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진상 실장과 지금 그 김용 그 부원장 간의 그 범죄 사실 그거는 틀리다고 보여지고 더 중대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그 업무상 배임죄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결국은 업무상 배임죄 대장동이나 위례에 이제 업무상 배임죄 적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 결재를 이재명 시장이 했기 때문에 당시 대장동 특혜 돈이 민간업자로부터 많이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길목에 서 있는 분이 지금 정진상 실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김만배 뭐 많지 않은 진술이지만 김만배의 진술, 그다음에 유동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전부 다 이제 종합해서 검찰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결과적으로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이 위례 신도시나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를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길목에 선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바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을 아마 세울 겁니다. 뭐 검찰은 일단 그 중간 단계 이 시장으로 가는 중간 단계 대략적인 많은 입김과 결재에 정 실장이 관여했다 이렇게도 좀 시각을 보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어제 적극적으로 반박한 그 정 실장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해찬 이사장님, 그 검찰 공소장 가운데는 그 5천만 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정진상 실장에 갔다. 그런데 정 실장의 반박은 성남시장 재선 선거 기간에 우리가 상대 후보 대장동 관련해서
금품 로비 사건을 의혹 공격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남욱 변호사의 돈을 받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공격했다. 이게 정 실장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로 이미 반박이 다 끝났다고 검찰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대 후보 동생이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거액 금품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보할 것이라고 하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독려했다라는 내용의 이 확인 또한 언론 보도나 이 검찰 관계자들이 다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을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 저수지로서 엄청난 양의 경선 자금이자 대선 자금으로서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확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대장동은 성남에서 판교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때 이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적, 상대 후보를 제거하는 음해용 공격거리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동 지구를 가장 알토란처럼 잘 활용한 게 바로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인 것이지 그때 공격을 했다고 해서 이 대장동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등으로 인해 글쎄요 충분히 다 탄핵이 되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도 있고 앞으로 내일 구속 여부를 다투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도 좀 많이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공소장에 이도원 의원님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남욱 변호사가 상대 후보 동생 관련해서 비위 의혹 그러니까 음해성 기사를 써달라고 했고 실제로 댓글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부 사람들과 같이 뭔가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소장 내용과 조금 전에 정 실장의 어제의 내용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대장동으로 공격했다. 이 내용과는 조금 상충이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2014년 선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인데 그때 굉장히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재명 시장이 형수에게 쌍욕을 한 파일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뭔가 이재명 캠프에 대해서 내놔야 되는데 상대 후보 동생이 대장동 사업자에서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는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돼야지 대장동 사업이 가능해지니까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에게 전했더니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하다가 선거를 도왔습니다만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해서 실제로 그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정진상 씨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이런 약간의 지역 언론 인터넷 매체 기자 활동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한지 굉장히 잘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옹호한 거죠. 이 부분을 바로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서 정치적 공동체라고 쓴 건데 정치적 공동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받게 될 배임 혐의라든지 뭐는 정치자금 혐의라든지 뇌물 혐의라든지 그런 모든 게 다 유동규, 김용을 거쳐서 정진상에게 보고됐고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허락도 받고 한 거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경제적 공동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선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지만 제3자 뇌물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진상 두 분이 정치적 공동체라면 정진상이 구속되면은 이재명의 구속이나 마찬가지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고 검찰이 공소장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요거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2014년에 이제 저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상대편 후보가 신영수 후보였고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근데 이제 2009년에 국정감사에서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C7이 그래서 신영수 의원한테 접근하려고 실제 신영수 의원의
동생한테 돈을 예. 건넸고 그거를 실제 신영수 의원 동생이 받았어요. 예. 근데 나중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일을 지금 이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공론화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약간 비방전이 오갔던 이런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네. 비방전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가세한 거고요. 그 부분은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실 예. 자체가 완벽히 가짜뉴스는 아니다 이 말씀. 가짜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동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질문에 최근까지는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봤을 때 아파트 CCTV를 피해서 돈을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한 게 말이 안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에는 아파트 동 출입구, 계단 입구부터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녹화되지 않는 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이처럼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집으로 올랐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엘리베이터는 상식적으로 지나가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하는 입장이잖아요.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 의혹 제기했던 게 바로 아니 어떻게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만 믿고 우리가 3년 전 정 실장 아파트 CCTV 확인해 보니까 CCTV가 다 있던데 어떻게 이거를 줄 수가 있냐.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간 것이고 제가 그 아파트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계단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은 잘 모른다. 일단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그 유동규 본부장 얘기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검찰에서. 그때 당시 정 실장이 자기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러면 그 집의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얘기했겠죠. 몇 층 몇 호입니까? 다 얘기했겠죠. 검찰에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갔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층을 누른다. 예. 그러면 10층이 다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그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에 타면 CCTV가 있고 내가 10층 누르는 거 다 나중에 그 밝혀낼 수가 있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힘들지만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 계단도 CCTV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맞아요. 그거는 사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지금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 그 얘기가 검찰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유동규 본부장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미호 의원님 말씀은 이게 CCTV에 유 전 본부장이 포착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죠. 유 전 본부장 나름대로는 안 걸리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거고 그렇죠. 민주당은 3년 전에 CCTV가 저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그만큼 배려를 했다. 이거에 무게를 둬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진상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진상은 공무원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보호해주고 싶었겠죠. 예. 왜냐하면 형제 같은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쉽게 올라가는데 힘들게 계단까지 올라갔고 거기에 무슨 CCTV가 있는지 자기가 그 집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 그 아파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기가 생각할 수는 없고 오직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걸리겠지. 그럼 그것만 좀 피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거고요. 예.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 몇 층 몇 호까지 올라갔습니까? 이런 얘기가 검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유 전 본부장의 오늘 말을 들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상식적으로 CCTV가 있으니까 정 실장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무거운 몸 이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계단은 몇 층으로 가는지 안 나오니까 그때는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보호해주고 싶었다. 근데 계속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리고 오늘도 이 CCTV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유동규 씨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계단으로 와가지고 돈을 줬으니까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뭐 정진상 실장은 뭐 검찰에서 14시간 동안 수사하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하고 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뭐 유동규 씨의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로 억울하니까 뭐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증거가 없으니까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미묘하게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겁니까? 그 법원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동규 씨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이 여성이 유동규 씨의 그 휴대전화를 부숴가지고 폐기해가지고 증거인멸교사로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근데 유동규 씨가 지금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 옛날에는 내가 증거인멸교사를 한 적이 없다. 이 여성에게 증거인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바꿨어요. 근데 오늘 그 판사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구속된 뒤에 검찰과 딜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말이 계속 바뀐다 유동규가.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지금 요 정진상 실장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검찰에 구속된 다음에 과거에 했던 말, 지금 했던 말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증거가 없을 때는 그 뭐 진술자의 증언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유동규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 판사들한테.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재판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조일 대표님의 말씀과 주장은 오늘 재판에서 정 의원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동거인에게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분에게 휴대전화를 버려라 지시를 인정했다. 근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는데 진술이 바뀌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대표님은 일관성 그리고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그때는 이제 그 형제간의 형제지간으로 도원결의를 맺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유동규는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니 나는 증거인멸 그거 교사한 적 없다. 일단 부인. 그다음에 그 동거녀가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증거인멸한 혐의로. 원래는 약식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정식 재판 청구가 돼가지고 그 정식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 바뀐 경위가 그냥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유동규는 말이 바꾼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보호하려고 했지만 지금 나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졌다. 의리를 지킨다는 거 이런 거 의미가 없어졌다. 이젠 내가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진술이 그냥 신빙성이 떨어졌다. 말이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아 이제부터는 진술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그 수사기관과 법원 판사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동거녀에 대한 재판에서 왜 당신 말이 바뀌었냐라고 판사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술하고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법정에서 유동규 씨는 자기가 왜 바꿨는지를 얘기를 또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납득이 되면 저는 그 유동규 씨 말을 듣고 아마 판사가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말씀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원래는 증거인멸 아니라고 하더니 이걸 인정한 건 예전에 형제라고 생각했고 근데 또 혹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 그런 염려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본인도 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다. 그래서 검찰은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그래서 제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김 대표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 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 전 본부장 수사 기록을 보니 자신이 구속된 뒤 검찰과 딜을 하더라. 휴대폰을 갖다 줄 테니 불구속 수사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을 지인에게 맡겨놨다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제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거는 이제 유동규 씨가 자신에 대해서 신경 전환을 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재판부에서는 이게 정당한 방식이냐 그리고 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배우 사실상 배우자가 휴대폰을 부순 뒤에 가져오니까 그렇게 화를 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동규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로 얘기했듯이 검찰과 지금 딜을 하면서 뭔가 진술이 바뀐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 장면이 그 영화하고 굉장히 흡사해서 제가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는 왜 틀렸냐면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왜 맞냐면은 내가 유부남이지만 당신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여자가 그 마음을 받아준 거거든요. 지금 그 동거한다는 분이 처음에 왜 휴대폰을 없앴습니까 했더니 아 유동규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한 걸로 알고 화가 나서 망치로 부셨습니다 하고 지금은 어떻게 진술하냐면은 사실은 그 유동규 씨가 그거 갖다 버리라고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만 만나자고 한 걸로 알아서 망치로 부셨다는 걸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씨나 그 지금 그 동거하신다는 그 여자분이나 그때는 틀린 말을 했고
지금은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때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었고 그때는 유동규까지 수사하려고 했고 지금은 유동규 위까지 수사하려고 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김주일 대표님 말씀이나 이도훈 의원님 말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김주일 대표님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재판부가 좀 더 그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정 의원님. 예. 지금 재판부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판결문에서 어떤 판결문을 쓰더라도 그 확실한 대답을 유동규나 그 동거녀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판결문 쓰기가 어렵거든요. 아마 판결문 쓰기 위해서 물어본 거지 그거를 뭐 진술을 의심해서 물어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일이 구속 기로에 있는 정진상 실장을 두고 내부에서는 뭐 수면 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정진상 실장을 과다하게 옹호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너무 김용 씨나 또 정진상 씨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들여서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저는 도를 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의 목표가 민주당 전체로 향하고 있다. 지금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은 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다. 사실 김용부 원장 그 압수수색 체포영장 때가만 해도 뭔가 전사적이었던 민주당인데 좀 기류가 바뀐 건 아닌지. 그러면 혹시 내일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되면 그 기류는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당대표급, 대선 주자급 지도자가 자신이 공언한 측근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근 2명이 연달아 구속되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당대표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소리칠 수 있는 거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실장마저 구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으로 본인과 측근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나서 돌아오는 게 민주당에게 폐를 덜 끼치는 일이고요. 윤건영 의원 말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이 민주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여당 소속으로서 민주당과 각을 참 많이 세우고 싸우고 토론도 합니다만 민주당 나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야당입니다. 어떻게 이 대장동 부정부패범들과 민주당을 동일시해서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직 부패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으니까 저 나름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민주당 의원들도 김용에 이어서 정진상마저도 구속이 되면 이제는 좀 이재명 사수에 힘이 빠지지 않을까. 사석에서 제가 방송가에서 만난 민주당의 모 의원들은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잡아갈 사람 빨리 잡아가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이름 누굽니까? 그 실명을 말할 수는 없죠. 그분에게 폐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뭐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방송가에서 민주당 의원들 많이 만나는데 그 정도로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김용 구속에 이어서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이후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중에 이름 좀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뭐 기류가 달라지면. 이번 주제 일단 정 실장 내일 구속 기로에 서 있고 아마 그 민주당 혹은 뭐 검찰로서도 대장동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아까 이도훈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노파심이 좀 있어서 이재명 대표 형수 뭐 쌍욕이라는 것보단 욕설 녹음 파일 그리고 문재인 검찰 혹은 뭐 윤석열 검찰로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것도 또 사안에 따라서 보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준비한 1위로 가보겠습니다. اليوم دعم المملكة لحكومة جمهورية كوريا في جميع مجالات التحقيق ما تصلوا إليه من ازدهار واستقرار جمهورية كوريا وشعبها.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한층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를 실제 통치하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실권자이기 전에 개인 자산이 2,600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갑부이기 때문에요.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를 한남동 관저로 직접 초대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사진이 공개됐고 중동 문화를 감안해서 보다 친밀한 환대를 보여주어서 한남동 관저 회담을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인데 관저를 방문한 첫 해외 귀빈이 된 셈이에요. 일부러 미뤘다가 그 무하마드 빈 살만 그 왕세자 겸 총리를 초청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투자도 위축되고 한 상황인데 지금 사우디가 오일머니로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건설에 700조를 예상한다고 하니까 그중에 우리가 10%만 차지해도 70조, 20% 차지하면 140조. 굉장히 큰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하고 또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 원자력이라든지 무기 체계에 굉장히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그 빈살만 그 왕세자 방문 때 가급적 많은 그 MOU 투자 양해각서 맺어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면은 지난 1976년에 사실은 그 70년대에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해서 굉장한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주베일 산업항 이런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경제를 그 회생시킨 과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제2의 중동붐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최선을 다해서 그 성의껏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방문단을 맞이하고 있고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사우디에 전달이 됐다고 보고 또 사우디 입장에서도 예. 신도시 건설,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 IT, 장비, 그다음에 도시가 건설됐을 때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거 예. 그런 모든 면을 볼 때 한국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우디 그 관계자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그 예. 산업뿐만 아니라 예. 그 아이돌 교육하는 기관까지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니까 예.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의 오찬으로 어찌됐건 언론에 처음으로 한남동 관저 내부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뭐 그 영상도 이제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일단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메시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혹은 에너지 방산 인프라 건설 이런 경제 영역도 빈살만 왕세자가 강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오늘 점심 식사를 함께 한 건데요. 장해찬 이사장님. 식단은 한식이었고 음료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오미자 칵테일과 제주 감귤 착즙 주스. 뭐 사실 이렇게 메뉴까지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사우디의 최대 실권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슬람 문화의 특성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또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온 귀빈이니까 예. 당연히 각별하게 신경 써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남동의 새 관저로 이 빈살만 왕세자를 초청한 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더 친밀하고 친숙한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오미자 이 전통 과일을 넣은 칵테일을 썼고요. 예. 또 할랄이라는 음식 기준에 맞춰서 돼지고기라던가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메뉴들도 전부 다 만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가 또 어떤 투자 성과로 이어질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손님이 빈살만 왕세자다. 얼마나 이 인물이 영향력이 있는지 혹은 저런 오찬 메뉴까지 대통령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 쓴 분위기도 역력한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누군지.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권 계승권을 차지했고 뭐 이런 숙청 얘기도 공공하게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고 지금은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실제로 사우디의 권력을 장악했고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총리가 된 1985년생 무하마드 빈 살만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저희 오늘 뉴스탑에 첫 출연하신 김광석 실장님. 네. 추정 재산이 앞선 저는 2,600조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정확히는 외신마다 좀 달라서 아마 2,800조가 넘는 거 아니냐. 만수르보다 재산 10배 이상이다. 이 정도 돈을 좀 네.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의 최대 갑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아랍 왕자 만수르의 재산보다 10배 이상 수준이니까 예. 그것은 상당하고요. 추정을 어디까지로 범주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예. 지금 이제 추정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빈치 작품입니다. 그리고 루이 14세 저택 아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싱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그냥 재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 그렇죠. 비전. 예. 근데 이미 2017년에 정권을 딱 잡고서 예. 발표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사우디 비전 2030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우디가 이 석유화학 산업 중심의 예. 국가였지 않습니까? 산유국이니까. 예. 그런데 아예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 파트너국으로서 한국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예. 그 비전의 일환으로서 초대형 스마트 시티를 건립하겠다라는 것이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소유했다거나 혹은 루이 14세 저택만 문제가 아니라 네. 김광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왕세자가 단순히 돈이 많아서 이렇게 주목받기보다는 바로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600조가 넘는 이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مشروع ذا لاين هو ثورة حضارية للإنسان تضع الإنسان أولاً. 영화 속에서도 못 볼 도시인데요, 사실. 네. 서울의 약 40배 넘는 면적을 600조 넘는 돈을 들여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똑같이 더 라인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니까 일자로 된 건물을 쭉 짓겠다는 프로젝트까지 있는데 네. 근데 저게 어느 정도 현실성,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뭐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 보실 때 어떤 신도시를 건립할 때 세종시를 한번 염두에 보셔도 좋습니다. 예. 그 도시 권역 전체가 갑자기 첨단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노른자라고 하죠. 정부 청사가 등장하고 그 주변에 상업 밀집 도시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점차 확산되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더 라인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도시를 첨단 복합 도시로 거대 도시로 확장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재밌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 영역에서 관심을 좀 주목받고 기회로서 여겨지는 것이 예. 이 모듈로 공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뭡니까? 예, 건설 산업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 레고를 짓듯이 아하하. 집을 레고 블록을 공장에서 만들어요. 예. 그 만든 레고를 수출해서 쌓기만 하면 되는 방식. 아하. 그게 이제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게 모듈로 공식이고요. 이 모듈로 공법을 활용하면 건설 그 공임 자체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탄소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예. 이 공장에서 탄소가 발생하고 그것을 포집한다면 탄소 저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아하. 지금 시대적으로 부응하고요. 또 이렇게 모듈로 공법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 이제는 그냥 시멘트 더하기 벽돌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 이 집을 구성하고 이 스튜디오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에 가구와 가전과 다양한 통신 인프라, 이게 이미 집대성된 집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한 벽돌 한 장 판매하는 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 스마트 모듈로 공법에서 좀 1위, 굉장한 높은 경쟁력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상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 꽂기만 하면 되는 그 모듈러 형태를 한번 우리도 추진하고 그걸 네옴시티에 적용하겠다는 거고 네. 저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네옴시티가 또 한 번 꿈꾸는, 그러니까 완전 그 평야에 일자로 된 건물을 짓는 것 말고도 저렇게 산악, 관광, 스키 이런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뭐 경제적으로도
좀 더 효과를 보겠다는 게 지금 빈살만 머릿속에는 좀 가득한 것 같아요. 왕세자 머릿속에는. 뭐 네옴시티에 대한 설명을 좀 저희가 들어봤고 실제 가상 영상들 또한 좀 만나봤는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조금 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비롯한 우리 그룹 총수 8명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تقوم على هذه الرؤية على كون المملكة قوة استثمارية رائدة ومربط بين القارات الثلاث، محور ربط القارات الثلاث. 예, 우리나라 기업들과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맺었다는 게 지금 사우디 매체에 보던데 지금 삼성, 뭐 SK, 한화 이런 그룹들 총수들이 지금 이제 5시부터 빈살만 왕세자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정말로 이 네옴시티가 그만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구조가 되긴 맞는 겁니까? 네, 그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일단 660조 원, 670조 원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 이 사업 규모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입니다. 그만큼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예. 이제 삼성과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그동안에도 우리나라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이 중동에 많이 진출을 해왔습니다. 예. 뭐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주택건설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류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건설 사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많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 삼성전자나 IT 섹터 관점에서도 본다면 5G 통신 인프라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AI를 비롯한 5G 인프라, 보급 이런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현대차죠. 현대차 그룹과 만나는 것은 지금 빈살만이 고민하는 것이 하늘을 나는 택시입니다. 아하. 스마트 교통이라고 볼 수 가장 스마트 교통의 가장 극단에 오른 부분인데요. 역시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이 스마트 로봇과 스마트 교통 이런 부분에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기회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석유화학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수소 산업으로 가겠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수소 생성 산업 그리고 수소 저장 운송 산업 마지막 수소 활용 산업이 있는데 이 수소 활용 산업의 일부가 수소차 그리고 일부가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과 같은 그런 수소 열차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 상당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 여러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인데 한번 쭉 크게 한번 볼까요? 직함을 생략하고 왼쪽부터 제가 기억하기로 한화, 뭐 두산, 지금 삼성, SK, CJ, 현대자동차까지 이렇게 쭉 8명의 총수들이 한 번씩 오늘 롯데호텔 앞에 포착이 됐고, 예, 여기에요. 하나, 두산, 삼성, SK, CJ, 현대자동차. 근데 특히 저 가운데요. 이재용 회장과의 좀 인연이 빈살만 왕세자가 깊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좀 인연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동안에도 빈살만과 또 이재용 회장과의 여러 가지 회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 과거에도 이제 승지원에서 깜짝 회동을 했었고요. 2019년 6월이죠. 그래서 재계 총수와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예. 개인적 친분도 이미 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만찬을 즐기고 함께 삼성그룹 승지원에서 또 티타임도 가졌었고요. 예. 그 이후에 사우디 출장을 갔었습니다. 2019년 9월이죠. 그때는 역시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기술과 산업 이 전 분야와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미 친분이나 사업적 교류 관계를 형성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년 전에 저 삼성 승지원에서 만났던 이재용 회장과 빈살만 왕세자 지금 3년 만에 다시 국내 롯데호텔에서 지금 회동 중입니다. 제가 몇 번 롯데호텔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동 의원님. 네. 이번에 사우디 측이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 측이 여러 국내 5성급 호텔들을 좀 많이 골랐는데 객실 400여 개를 2주간 예약할 수 있고 고급 차량 200기를 동원할 수 있는 롯데호텔을 골랐다. 근데 이번에 뭐 개인 헬스기까지 가져올 정도로 그만큼 VVIP다. 그래서 좀 더 호텔 경비도 좀 삼엄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빈살만 왕세자가 가진 재산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짜리 객실 뭐 다 2천만 원은 아니겠지만 400개라고 하더라도 한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뭐 비용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 그 대신 굉장히 이제 그 경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경호부대가 동원이 되고 또 개인 건강을 위해서 그 헬스 장비까지 그 싣고 다닌다고 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방금 좀 재밌게도 롯데호텔에서 오는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롯데호텔에서 다른 이제 정부 관련 포럼이 열렸었고.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신 건 아니죠? 예, 그걸 만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 롯데호텔에서 이제 다른 포럼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강연 마치고 나오니까 1층에 지금 보이셨던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 굉장히 많은 그 취재진과 많은 경호원들이 이렇게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 최고 갑부 왕세자답다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워낙 또 많이 화제가 됐고 저희가 본론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우리나라와 교류를 했는지 혹은 재계 총수들 8개 총수를 만나서 여러 가지 진짜 중요한 현안 네옴시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근데 더 사실은 네. 이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 숙소가 최근에 이 롯데호텔이 뭐 3년 만에 41억을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했다는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이런 초특급 스위트룸에서 묵는다. 그것 때문에 좀 덩달아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쩌면 호텔 측 입장에서도 글로벌하게 자기의 호텔의 브랜드를 또 이미지를 또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기회로서도 삼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만큼 상대적으로 먼저 예약을 하고 예약하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예. 그 호텔 측의 대응도 역시 맞물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역시 많은 재계 총수들과 만나는 것처럼 롯데 호텔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롯데그룹의 또 총수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극진한 또 예우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재밌게도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딱 만 하루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방한하는 일정이 저렇게 오늘 출입국 밖에 가림막도 있고 입구 내부에 보안 검사대까지 있을 정도로 이 해당 호텔도 경비에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오늘 밤에 일본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롯데호텔 주변도 꽤 여러 경호와 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로 많이 북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1, 2위는 빈살만 왕세자 관련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다시 이제 국내 정치권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 첫 관저 우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사실 이번 해외 순방에서 외교 성과 못지않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일 텐데요. 여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주요 활동이 김건희 여사 흠집내기냐 이렇게 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충분히 사전적,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한 표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학자로 가든지 사상가가 되든지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참사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건 재난 포르노고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김장해주고 연탄 날라주는 건 김장 포르노, 연탄 포르노입니까? 김종순 여사가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가신 거를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이번 주에 포르노라는 단어가 너무 회자가 많이 돼서 저도 좀 가급적 안 쓰려고 했었는데 일단 야권에서조차 노돌 교수님 그 장경태 의원이
어느 정도는 이제 금도를 넘어섰다 판단하고 좀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저도 발언 자체 적절성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그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장경태 의원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젊은 정치인이고요. 또 제가 저희 학교가 있는 동대문 지역 의원이어서 굉장히 관심 갖고 뽑았던 그런 의원이었거든요. 이 젊은 정치인은 단순히 민주당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그런 의원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이런 식의 그런 구설이 오른다는 것은 더더구나 적절치 못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 정말 아쉬움이 크고요. 실망입니다. 정말로. 자기들 지지자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태 중에 구태인 그런 행위를 이렇게 젊은 의원이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좀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깨끗하게 빨리 끝내는 게 좋겠고요. 좀 앵커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런 단어 자체가 자꾸 이렇게 뭐 언론에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장 의원 주장처럼 사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빨리 이제 사과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민주당입니다. 야권 전체가 지금 180석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원한다면 집권당이 아니라도 원한다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가진 그런 그런 제1야당이거든요. 그럼 뭔가 좀 긍정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뭐 법안을 만들든지 정책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의석 아닙니까? 그런 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뭐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하듯이 뭐 하나하나 모든 사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을 좀 다른 데 쓰세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스토킹은 그만하시고 뭔가 그 180석의 힘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고 그런 법안을 처리하는데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냥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에 좀 정말 그렇게 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해당 발언, 뭐 빈곤 포르노 발언 이후에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과거에 장경태 의원이 2년 전,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 출마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원룸에 생활하는 부분도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빈곤 포르노냐, 혹은 이재명 대표가 올해 초에 폐주 짚는 어르신을 보면 마음 저릴 때가 많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자처한 것도 이것 또한 연출뿐이냐, 이렇게 여러 역풍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좀 의미심장한 얘기 하나 있었어요. 그 이도훈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SNS에 글을 썼는데 빈곤 포르노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도 있고 이건 성역이 아니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마치 여성 혐오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향해서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듣기에는 장경태 의원을 이제 두둔한 것 같은데 그 장 의원 발언은 지금 이제 뭐 야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그 당 대표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굳이 장 의원을 두둔하는 이유가 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 그것도 그 우리 노동일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리한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은 그 경찰에서 이준석 그 전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미 이제 그 검찰에 그 무고 혐의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뭐 그렇게 일단 그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인상 회장님,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 질문 짧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잠깐 그 이 전 대표 자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이게 뭐 취지야. 지금 그러니까 여당에서 장경태 의원을 비판하는 포인트는 뭐 빈곤 포르노라는 그 단어보다 이걸 김건희 여사 흠집내기 위해서 무리한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그 단어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김건희 여사의 흠집내기가 어떻게 민주당의 모든 본업일 수 있냐, 이 취지인데, 이준석 전 대표 말은 사전적에도 있고 뭐 그 취지야 일단 접어두더라도 언젠가는 타파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것도 성역이서 안 되고 본인이
전장현의 시위 얘기까지 좀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무리한 민주당의 발목 잡기와 흠집내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목소리를 내면서 간만에 좀 힘을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직 당대표셨던 분이 굳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시다 하더라도 그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 정무적 판단에 일단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고요. 설마 뭐 친하다고 해서 편 들어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 우리 국민들 다수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빈곤 포르노 사전에 있는 단어야. 나는 아는데 왜 당신들은 이것도 몰라라고 훈계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우리 국민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이것도 모른다고 가르치려는 태도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에 더 큰 반발을 사게 되는 거고요. 빈곤 포르노가 사전적 학술적 용어라 하더라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마저도 그런 식으로 국민 눈높이와 다르게 단어 쓸 거면 학자라고 하잖아요. 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용 단어로 쓰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연상시키려고 하는 저열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지금 역풍을 맞고 몰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장경태 의원이 아는 거 웬만한 국민들이나 웬만한 정치인들도 다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까지 정말 오랜만에 이 이슈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비판의 지점은 이걸 두고 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그 포르노라는 단어에 천착해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제소 얘기를 꺼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윤리 제소했어요. 윤리는 뭐 지금 국회 윤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서 이게 뭐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다시 또 이준석 전 대표 참전으로 장경태 의원 건 이렇게 일단락이 안 되는 겁니까? 뭐 윤리위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소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옛날에 뭐 일본 뭐 그 발언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 뭐 할 것이다, 뭐 된 본다,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이제 아무런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뭐 출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사실 아까 전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학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는데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를 써야죠. 뭐 김정숙 여사한테 동일한 단어를 썼으면은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절한 선에서 좀 유감 표명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그거와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 순방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들을 전시하듯이 좀 홍보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부분, 요거에 대한 비판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를 빈곤 포르노라고 하지 않더라도 빈곤 전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저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이들이 동원됐다라는 이런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각은 개인적인 시각이니까 아니면 뭐 아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에 그 김건희 여사의 홍보에 동원돼서 소비되는 것에 좀 분노를 하시거나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좀 이 부분을 뭐 단어에 천착하기보다는 좀 김건희 여사의 홍보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해당 논란에 SNS에 글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 글쎄요, 이 장경태 의원의 이 발언 말고도 사실 정치권의 공방 이슈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논란이죠. 유족이 요청을 하면 이 해당 인터넷 매체는 이름을 삭제하겠다, 지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유족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사태가 이진이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민주당은 공범에 가깝습니다. 민들레와 더 탐사는 민주당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들레는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탐사는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 의원과 협업을 하는 관계입니다. 자식 잃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내 자식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유족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에 데드라인에 거의 왔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화와 음모론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막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매체는 사실 진영을 막론하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무단 공개 혹은 그 이후에 뭐 떡볶이 먹방까지 비판 수위가 꽤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장 이사장님, 이 언론은, 이 매체는 유족을 사칭해서 이름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본인이 실명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연락도 잘 안 된다라는 얘기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삭제를 해준다는 국민일보 보도까지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부 방송에서 이 민들레라는 매체 등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 연결이 거의 다 안 됐다고 하죠. 그리고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유족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면서 무슨 대단한 자격으로 이거 실명 확인하겠다, 뭐 심판자 노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국민의 몰매 앞에서, 회초리 앞에서도 반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그러면 유가족들이 일일이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명 인증, 그러니까 내가 사망자의 유족이다,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 민들레에게 뭐 신청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들레가 뭔데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민들레 쳐다보고 싶기나 하겠습니까? 괜히 좋은 꽃 이름 써가지고 지나가다가 봄꽃 피면 그거 보고도 지금 마음이 아플 지경인데, 너무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 가입해서, 예? 아니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뻔뻔하고 오만한 행태인 것이고요. 저는 이분들의 이렇게 자신들이 가입을 해서 이 실명을 확인하겠다는 게 유족들 뉴스 전하면서 떡볶이 먹었던 더 탐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오만하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뭐 유족 동의도 다 받지 않고 이름을 올린다는데 회원 가입해야, 혹은 본인들의 실명을 다 하나하나 밝혀야 삭제를 해주겠다는 저런, 글쎄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더 문제가 유족 사칭이다라는 게 민들레 쪽의 얘기인데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찰은 어떻게 저 인터넷 매체들의 명단이 유출됐는지 이 경로 파악에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제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어제 이상민 장관도 유출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철저히 공적인 자료거든요. 이 자료 150몇 명의 자료가 이것을 더 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공개나 또 영정 위패를 안타깝지만은 좀 이렇게 공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태원 희생자 공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공개입니까 유출입니까? 저희는 공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론 실체 파악,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 과정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좀 더 본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공방이 크고, 그럼 도대체 이 명단을 누가 유출해서 유족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실추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되지 않은 자료니까,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뭐 취합할 수 없는 자료니까 행정기관에서 취합했겠죠. 아마도 이제 담당 부서가 이제 행안부니까 행안부 담당부에서 취합했던 그런 것이고, 이게 물론 뭐 1급 비밀, 2급 비밀 뭐 이렇게 분류된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이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개된다면 여러 가지 그 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뭐 사망자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주체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유족들의 경우에는 이걸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명예훼손적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시할 게 바로 유족들의 생각입니다. 유족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고, 유족들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걸 이렇게 무단으로 공개해놓고 그다음에 뭐 삭제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정보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아 놓고서 지나가려면 저 돈 내고 가라, 아니면 뭐 신분증 보여주고 가라, 이런 식의 하는 것과 무단적인 그런 무단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더더구나 이것을 공무원이 만약 이걸 명단을 취합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이 부분은 이런 문제, 그 사망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범으로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차원, 뭐 애초에는 이재명 대표도 유족 동의하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 인터넷 매체들의 무단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 대표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민주당 분위기 화면이 있습니다. 유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절절한 유족들의 호소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함께 여행 가고 골프를 쳤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조차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가 추모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도보다 자기 이익이 먼저이고 위족의 위로가 아닌 자신의 정치가 먼저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민주당은 이 서명운동의 취지가 특검 도입과 뭐 국정조사 얘기긴 한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함께 골프 친 지인 김문기 전 처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상 떴을 때 조문도 하지 않았다. 추모 운운하지 말아야라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무단 명단 공개가 되면서 여당에서는 이게 배후의 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도 뭔가 내부에서도 이걸 갖고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아무리 좀 그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좀 도를 넘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희생자분들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지금 이제 또 장애투쟁까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69석을 가진 압도적 그 원내 일당입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장애로 나간다.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것. 제가 최근에 그 민주당 내에 어떤 그 흐름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참사가 나자마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각 지역에 아마 그 추모하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각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게 조금 잘 되지 않아가지고 늦어지고 이제 그 큰 단위로 설치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에 앞서서 대장동 특검을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서명한 의원이 한 30명에서 4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소위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쩐지 추진하고 그거를 비명의 한 의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의원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저렇게 서명을 하고 장외로 나가고 장외에서 또 민노총 등 외곽 단체들과 손잡으려고 하는 구상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제발 우선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알겠습니다. 원인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 개선책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자 처벌하십시오.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하고 지금 민주당이 가는 방향, 특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가요? 어제 저희가 그 국회에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책임 회피성 발언들을 한 거 아니냐, 보고 못 받았다고 주장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여러 비판 목소리가 오늘도 나왔는데 그런데 애도 기간 중에 용산경찰서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용산경찰서 현장의 모습입니다. 완전 개판입니다. 근조 리본 붙이고 바지 한번 벗자. 지금의 용산경찰서의 현재이고 민낯입니다. 생일 파티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용산에 대통령실 이전했기 때문에 이런 치안에 문제가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산경찰서입니다, 이게. 의원님 지적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찰이 한번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제가 이 경찰이 완전히 나사가 빠진 겁니다. 서장은 자기 관할 지역에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할 경찰서에서 지금
파티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찰에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논평보다 저 영상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얘기도 나왔지만은 근조리 본다고 애도 기간에 굳이 생일 파티를 하고 싶을까? 생일 파티를 안 하면 죽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고 싶으면은 경찰 관내에서 하지 말고 뭐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뭐 누구 자택에 모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를 경찰서 안에서 해야 됐을까? 세 번째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걸 왜 찍죠? 그러니까 왜 찍고 누군가가 찍은 사람이 유출을 했으니까 저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 하고 싶으면 조용히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건데 저거를 촬영을 해서 유출한 것까지. 그래서 정말 어떤 경찰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다라는 거고 이게 이 기회에 좀 일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더 추가 논평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는 분들에게 많은 공분을 자아냈던 저 영상, 그리고 이 인터넷 매체들의 여러 그 무단 명단 공개 이후의 행태들 하나하나 비판을 이번 주제에서 했습니다. 다음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뉴스탑10 서두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실장 구속 기로 얘기를 해봤다면 민주당에는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의 중진 4선 마포가 지역구인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내 경선 등을 위해서 총 6천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 혐의를 검찰은 포착했는데요. 오늘 노웅래 의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한 책임 노웅래 일편당심 노웅래 인사드립니다. 21대 국회 달라져야 됩니다. 오직 일로 승부하고 성과로 말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 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입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중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노웅래 의원입니다. 검찰이 봤을 때는 2천만 원을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고 받았고,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통해서 사업 도와달라고 했고 받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태양광 전기 사업 추진 도와달라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검찰이 꽤 구체적으로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노웅래 의원 참 평판 좋은 분이고 인상 좋은 분인데 안타깝네요. 일단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고 아직 뭐 확정된 어떤 것도 없으니까 단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글쎄 뭐 여러 가지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을 소명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검찰이 뭐 기획 수사하고 말하자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그 노웅래 의원의 해명이 저는 아는 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얘기로는 부인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사실관계가 조금 더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돈을 받았다는 건데 사실은 저분 지금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내 경선 과정 여러 가지 뭐 대표 또 최고위원 돈 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 조금 아는 사람은. 후보 입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활동할 때 또 대의원들 만나고 뭐 각 지구당 그러니까 당협위원 당협 사무실 돌 때 다 그 돈이거든요, 활동비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돈을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모릅니다. 모르니까 뭐 절대 뭐 그런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기가 되어서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정은 좀 해봅니다. 네. 2천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여러 총탁 비용 명목으로 받았다. 이게 검찰 그래서 사무실 그리고
국회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국회의원회관까지요. 그 이도현이. 네. 근데 오늘 노웅래 의원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본인을만 겨눈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표도 겨눈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이제 박모 씨 사건은 노웅래 의원보다는 그에 앞서서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한 10억 정도를 주고 여러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저 고위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청탁도 했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름도 나왔지만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분이 있고 또 그 김 장관 말고 다른 그 또 장관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돈을 받고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청탁을 들어줬다면은 그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그럼 아니 이정근 부총장이 누군데 이렇게 그러면 다 알고 소개를 해준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 전 부총장은 예전에 그 MBC PD 수첩에서 그 작가를 했습니다. 이분이 정확히 그 광우병 사태 때 그 작가를 했는지는 이제 그건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인연으로 현재 야권 인사들하고 교류도 있고 또 야권 인사들도 좀 도와주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추후 수사에서 다 밝혀지겠죠. 조금 더 추가 설명하면 불모지 아무래도 야권 지금 민주당이 불모지라고 하는 강남에 출마를 했었고 실제로 일부 야권의 중진 인사들에게 뭐 언니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꽤 그 영향력이 있었다. 근데 지금 재판에 넘겨졌고 자금 추적을 당하고 있고 이게 아마 노웅래 의원에게 불똥이 튄 거 아닌가. 뭐 검찰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야당의 중진인 노웅래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가 지금 정진상 실장 혹은 김영 부원장, 이재명 대표 측근 조사 때와는 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주변에 있는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수사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서로 간의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조작 수사다라고 하는 강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러한 무리한 압수수색도 그것과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은 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노웅래 의원은 뭐 갑자기 어젯밤 오늘 드러난 현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100%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물론 뭐 글쎄 현안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그러니까 당직 한 2급 정도 되는 정 실장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들 뭐 강경표 의원들이 다 나가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검찰 탄압. 검찰이 뭐 다 소설 쓰는 거다라고 있는데 당 중진 아닙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논평, 뒤늦은 논평 이거 대응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4번 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 측근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센가 봅니다.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 전당대회 내내 개딸들에게 열렬히 어필해서 최고위원이 됐는데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다 100% 결론 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라고 여지를 두고 선을 긋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수사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총동원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이 대장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많은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했죠. 아니 의원총회에서 왜 정진상 실장 변호하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하느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노웅래 의원 그렇다고 동정할 수는 없죠.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수사기관, 사법기관 앞에 철저히 검증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다만 노웅래 의원을 안 도와주는 민주당이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부실장,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겠는 그 사람들을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이유로 의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도와주는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김 대표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추가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그 정진상 실장 측의 입장이라면서 국회 소통관에서 말할 정도 그리고 정진상 김용 부원장 얘기에는 국회 정론관에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대신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노웅래 의원 주변에서 오늘 국회 반박 기자회견은 의원 한 명도 없었거든요. 노 의원 말고도. 글쎄요. 이건 좀 너무 대처가 다른 건 아닌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일렬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사실관계가.
그리고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정 실장 혐의도 꽤 구체적입니다. 검찰이 파악하는 거는. 검찰이 파악한 거는 그거는 2014년 얘기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당대표 측근이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당에서도 다 듣는 정보가 있거든요. 조금 농내 의원권은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 일단 농내 의원 관련 검찰 수사 얘기까지 만나 봤습니다. 다음 주제 하나하나씩 좀 핵심 내용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부터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른 나라 정상 면전에서 항의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If there is sincerity on your part, free and open and frank dialogue, and that is what we will continue to have. We will continue to look to work constructively together, but there will be things we will disagree on, and we will have. Let's create the conditions first. 막판에 악수를 하긴 했는데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두 번째로 큰 캐나다와 세 번째로 큰 중국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으로 화를 낸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 지도자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얼굴 붉히면서 항의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서 스탠딩 환담을 하기 전날 두 정상이 뭐 약식 회담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트리도 총리가 지난번 그 캐나다 총선 때 그 중국에서 혹시 우리 쪽의 그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한 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가까운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조금 애쓴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회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캐나다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그 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3연임해서 세계적 지도자로 우뚝 서야 되는데 이거 비민주적인 약간 지도자로 중국말로 하면 멘트가 상한 거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항의를 했는데 트리도 총리도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맞서서 캐나다에서는 모든 그 대화를 공개를 원칙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원칙으로 한다 하니까 시진핑 그 주석의 얼굴이 붉어졌는데 마지막에 하오 좋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떠났는데 혹시라도 중국에서 캐나다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 정상 간의 얘기.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댓글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한번 속도 좀 있게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진상 실장이 얼굴을 감추고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셨고요. 예. 빈쌀만 2,800조 재산을 보니까 대장동 저수지는 푼돈이네. 일단 웃겠습니다, 저는. 예. 40조 요술램프 열어주세요. 빈쌀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한국 기술진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예. 경찰 개혁이 시급하다. 파티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영상 주제와 함께 바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소장이 붙여줬어요. 글쎄요, 저런 구급차를 저렇게 이용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영상 하나하나가 다 설명을 해두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저는 논평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도 안 되네요.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